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명드릴 거는 먼저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 설명드리기 전에 다 알고 계신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보통 주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고치는 사업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절차,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헌집이나 낡은 주택들을, 그리고 이제 또 동네에 보면 조금 도로가 좁거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지금 살기 불편한 동네들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민하고 이제 저희 땅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 집을 짓는 사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헌집 낡은 동네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집과 그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주거지로 나타나는 것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크게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거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지를 얘기하는데,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재건축 사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아파트나 일반적인 재개발 요건이 안 되는 지역들을 서울시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역세권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시범 사업들 몇 개 해서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아무 사업이나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이 저희 동네 주택의 유형, 그 다음에 저희 사업 단위의 면적, 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용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의 형태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냥 먼저 재개발 사업 하나로 보면,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고, 요것들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가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주택의 형태들이 있는 지역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저층 주거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요게 재개발 사업들의 대표적인 형태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가장 큰 거는 재건축의 요건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만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연립주택도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돼서 연립주택도 재건축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건축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재건축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구역 면적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 되는 데를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꼬마 아파트들이 있었던 사항들은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0세대 미만에서 하행하는 정비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구역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8,000제곱미터이고 노후도나 이런 조건이 맞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업 방식 아니면 구역을 조금 더 크게 만들든지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 이 사업들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법으로 보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좀 설명하는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조금 어렵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 주택의 갱신행위나 기반시설을 깔아야 되는 지역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고, 서울시는 그걸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으로 만들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크게 분류의 형태들이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사항들 중에서 이제 민간재개발, 제가 이제 민간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직들 후보지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후보지 공모
사업을 하면 그 후보지 공모가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후보지 공모 사업 이렇게 돼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예전에는 요 신속통합기획하면 재건축 대상지도 모두가 다시 신속통합기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타고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로 조금 있어서 현재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시고요. 제가 여기다 이제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재개발이 옛날에는 재개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도 있고 민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이루어서 만드는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이 있고 공공이 SH나 LH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사업 시행자로 하든지 대행자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저렇게 민간 공공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이제 사실 뭐 논란이 있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면 진짜 신속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정책에 대한 사항들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원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용적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대수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업성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도시 경관 차원에서 높이나 용적률 뭐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애초에 공공이 요거를 하기로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씌워서 사전에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이전에 실제로 이제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맞추고 나면 한 번에 심의를 통과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애초에 당초의 도입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잠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비 사업할 때 절차들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들 하면 이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관리 처분 계획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완료 단계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신속통합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하면 지금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재갱신을 통한 10년의 목표를 가진 주거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설정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고 서울시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재건축 파트에 대한 거, 재개발 파트에 대한 거, 주거환경 개선 파트, 그 다음에 도심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한양도성이나 뭐 이런 도심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4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고시가 됐고 요 안에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주거지의 정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비의 물량을 어떻게 정할 건지, 정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는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의 큰 취지나 방향들을 받아서 각각 구역에 대한 정비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요 이제 기본 계획들을 해서 정비 계획이 원래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원래 아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한 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여러분이 이제 구청에다가 요 구역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안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구청장이 그 구역 지정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 올리고 결정하는 단계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지금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에 정비 지원 계획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넣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용역 발주 형태로 보면 2개가 같이 동시에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역에 땡땡 구역 그 재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후보지가 되면 그때 이제 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저 정비계획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두 개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제 뭐 전체 통합회의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획들을 조금 조율하기도 하고 용적률 같은 것들을 좀 높였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부영향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뭐 그대로 용인할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할 건지 아니면 더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까지가 요 계획 단계가 지금 이제 저희가 정비계획에 따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가면 신속통합기획해서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정책을 소개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추가되면 절차가 하나 더 생겨서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 계획적인 행위나 법에서 정한 그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근데 법정계획은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속통합계획은 정비계획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비법정, 그 다음에 이런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 이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 을 하게 되면 자문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 자문단 안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있고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건축 도시계획은 당연히 교통까지 다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사업성 분석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뭐 조금 사업성을 조금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에 대한 사항들을 하면 요게 이제 정비계획 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할 때 보통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위원회 심의가 신속통합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에 이제 뭐 다시 뒤에 계획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심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보통 요런 도시계획 심의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일정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이제 뭐 환경도 있고 교통도 있고 도시 건축 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계획안을 두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안이 이제 뭐 저희 이제 계획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합에서 승인한 계획이 갔을 때 그것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서 계획이 뭐 틀어져서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절차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절차를 잡기에는 요 이제 나왔던 의견들을 다 또 담아서 수정해야 되고 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이제 그런 형태들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시에서 정책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계획 기준이나 이런 것들 유연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아파트들이 색채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모양도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저희 이제 건축물 빌딩 형태로 지어지는데 원래 애초에 이제 아까 이게 말씀드릴 때 2019년 뭐 그때까지만 해서 재개발할 때 이제 저희가 막 탑상형 건축물도 굉장히 많았고 이게 뭐 용적률이나 단순히 이제 뭐 이런 것들만을 추구해서 건물 모양이 굉장히 예쁘지 않은 이제 조금 획일화된 형태들의 성약관 같은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신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고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이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는 것들 하는데, 저희가 심의 단계를 보면 아까 이제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단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이 정비계획 안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교육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각각의 심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심의 절차들을 통합해서 진행해서 절차를 조금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공공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계획, 건축 설계, 사업 시행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건축 심의나 교통, 환경,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쭉 받을 때 경관심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개별법에서 각각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통상 나중에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실 때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구청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이 일일이 이제 각과 교통을 하는 데는 교통 쪽에 가고 환경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긴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금 한 번에 하면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던 정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기획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요 심의를 하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 절차도 여러 번 안 가고 한꺼번에 해서 조금 빠르게 가고자 하는 부분들로 이제 현재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위반을 하죠.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위반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계획에 대한 위반을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들인데 이제 요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후보지 상태에서 신속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문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런 형태로 기획사업과 자문사업으로 나눠서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게 통보가 되면 정비계획에 앉히는 작업. 근데 이 절차가 실제로는 정비계획에 앉히는 작업과 신속통합계획에 앉히는 작업들이 한꺼번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원팀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제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신속통합계획을 하는 데는 주로 건축업체가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시계획업체가 하는데 같이 매번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빠르면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MP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 있고 모든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신속통합계획에서 해서 실제로는 신속통합계획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속통합계획은 근데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 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할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해서 아까 신속통합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이나 이렇게 되는 절차를 해서 건축에 대한 거 뭐 역사, 건축 분야, 지역 맥락 뭐 이런 것들 모든 거를 통합하는 계획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성을 조금 높이고 현재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의 형태를 조금 달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저희가 소위 뭐 요즘 저층부에 그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세대수를 조금 더 조정해 주기도 하고 옆에 구역이 불합리하게 빠져 있으면 그런 구역들을 포함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문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신속통합계획이 규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디자인은 더 혁신적으로, 절차는 더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공이 요거를 이제 홍보할 때는 신속통합기획은 공공하고 민간이 서로 윈윈하는 사항이다. 이제 저희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들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디자인의 형태가 좋거나 이런 것들이 경관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도시를 전체 다 같이 조금 이제 아름답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뭐를 꼭 내놓지 않더라도 공공하고 이제 민간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들을 짜고자 하는 것들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서울시 안에 이제 모든 땅들이 가지고 있는 1종이냐 2종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라고 하는 이름표 같은 모든 땅에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땅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주거지역을 보면 보통 이제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지입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는데 1종은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2종은 지금 이제 중층의 주택지고 3종은 아파트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 1종, 2종, 3종이 뭐가 다르냐면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각각 적용받는 용적률도 다르고 높이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건폐율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이제 뭐 이런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 지금 이제 그래서 통상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높이가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획일적인 높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감성적인 높이, 유연한 높이, 그래서 뭐 통경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로 기준에서 정한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에서 자문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뭐 나중에 건축회사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가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떠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뭐 주변 지역하고 크게 상관이 없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CG나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 형태들로 경관에 대한 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데 특히 이제 요 규제 완화 관련해서 주거 지역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역세권 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들이고 이런 지역들은 기반시설 요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에 이제 저희가 뭐 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고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여지들을 주는 이런 규제의 완화 형태들 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의 밀도나 볼륨들을 높일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 더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사실은 뭐 한 80년대, 90년대 아파트의 형태들이고 원래 이제 애초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조금 성냥갑처럼 못생긴 아파트 말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 성능 개선에 따른 디자인도 같이 개선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의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그런 디자인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통합심의를 하기도 하고 뭐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기본 계획은 빼더라도 저건 이제 서울시가 수립하는 거니까 정비 계획에 요이 땡 하고 들어가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식 인가를 받는 절차까지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요 부분에서 크게는 뭐 한 8년에서 뭐 이제 작게는 뭐 이 정도 됐는데 요거를 신속통합기획을 해서 정비 계획까지를 조금 더 빠르게 가고 그 사이에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조금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단축하고자 하는 것들이 당초에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제 8년이었으면 요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반으로 한번 줄여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들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건축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요 신속통합기획도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하는 것들과 동일한 형태들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건축적인 형태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조금 높였을 때 이상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단계들이 있어서 전부 같은 것들을 해서 요것들에 대한 이제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서울시의 원팀이라고 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자문단 그룹이 있고 도시계획 건축 뭐 사업에 대한 각종 뭐 단계별 영향평가나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그룹이 있고 이제 뭐 공공건축가나 뭐 설계,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가, 참여 전문가가 따로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여기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신속통합기획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충관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있고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실제로 이제 입안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원팀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팀 회의가 굉장히 많은 단지, 보통은 통상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업체, 그 다음에 요시 신속통합기획을 하는 건축업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그간에 작업했던 사항들, 지난번에 자문 나왔던 사항들을 다 조정하고 이제 뭐 그 사이에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문스러웠다고 하면 그것들 아까 이제 뭐 매스를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CG를 만들어서 쓰든지 뭐 이런 형태들로 다 한 번씩 검토를 하는 단계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 원팀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줘서 이것들을 수립하면 요게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 잠깐 본 것 같은데 요건 그냥 이제 설명된 요게 이제 나타내는 것들은 요게 이제 획일적인 높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 통경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관상에서의 형태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하고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는 높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됐는지, 건축물의 형태나 매스 뭐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지, 요 이제 가로 활성화에 대한 용도나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제 늘려야 되는 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 배치나 그 다음에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외부와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보다 훨씬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많이 찍기도 하고, 그 이제 꼭 그 건축업체들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뭐 그 크게는 이렇게 약간 세라믹 뭐 이런 것들 아니가 뭐 저희 이렇게 뭐죠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한번 경관축이나 통경축, 바람이 통하는 축, 뭐 그 다음에 주변 지역하고 지나치게 뭐 위협적인 경관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시각적으로도 관리하는 형태들로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거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서울시가 홍보하는 사항들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약 한 24개월 했으면 이제 신속통합, 그러니까 지단하고 정비계획 동시 수립해서 신속통합해서 이거를 반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하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이제 그 아까 경관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만큼까지 해서 사업성 보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항이라고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속통합 기획이었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들을 통해서 정비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절차들이어서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그 저희가 이제 G2B라고 해서 나라장터들이 있어요. 조달청에 용역들 공고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용역 공고가 나오고 그 똑같은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공고가 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차로는 서울시가 하고 하나는 이제 구청이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뭐 차이가 뭐 한두 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 사업에 대해서 동시에 용역 공고를 하고 이제 건축이랑 도시랑 협업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어서 모아타운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시가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와닿게 주택들을 모아서 사업해라 라고 하는 형태들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아타운이 실제로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앞에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도심복합 공공사업 뭐 이렇게 있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동주택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저층주택지와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8, 90년대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지역으로 정리가 돼서 주택지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재개발은 실제로는 아까 이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접도율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수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법적 요건이 만족이 돼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형태를 보면 저희가 이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도로는 4m, 3m 이렇게 되는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접도가 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보통 접도를 할 때 4m 도로에 접해 있으면 접도가 되는 거고 4m 미만으로 되어 있거나 계단이거나 이렇게 되면 접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접도율을 다 따져서 그 접도율이 만족을 해야 실제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 보통 4m 가로 구획으로 해서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주택이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차량이 없거나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때 지어졌던 거여서 반듯반듯하지만 차가 한 대가 들어가고 교행이 되지 않는 형태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실제로 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지역 얘기를 하면 정감이 있고 이웃이 있고 뭐 역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독주택지에 의외로 실제로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다툼이 많다. 그래서 서로 안 보는 이웃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저희가 재개발 요건이 안 돼서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게 아파트는 주차도 조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분들 아니고 이제 뭐 저희 공동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공동이용 시설에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우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런 형태의 주거지를 선호하시는 형태들이고, 주거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선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이 아니어도 법정 요건에서 재개발이 아닌 요 지금 이제 그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정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사항이 요 지금 이제 저희 소규모 주택 사업,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뭐 고층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로 재건축하고 그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는 재개발을 하는데, 요 서울시 저층주거지가 전체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 합쳐서.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주거지가 343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저층주거지, 그러니까 2종 7층이라고 해서 5층 이하의 주택지들이 있는 데가 한 지금 131제곱킬로미터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지구역장협의나 이렇게 해서 뭐 노후도는 되지만 기반 여건이 그나마 양호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재개발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한 11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서도 모아타운 사업 굉장히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조건들 지역이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지금 이제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면 사업 방식은 모아타운은 요 지역들을 묶는 개념이고, 그 안에 각각의 별개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게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하실 수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형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최근에는 재개발하면 아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요 구역을 묶어서 최대 개발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게 2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해서 하면 4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4만 제곱미터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의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형태들을 보고 해서 이제 기존의 조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도 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여기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지금 안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일단의 구역들을 이렇게 묶은 게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입니다. 요거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요 안에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뭐 이제 저희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재개발보다는 많이 완화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블럭 단위 또는 이제 블럭을 조금 묶어서 크게 하는 단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이 재개발처럼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 지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6m 이상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을 들어가는 형태들에 대한 사항들도 놓는데, 이제 요 형태들로 해서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요거를 검토를 할 때 생활권 단위에서 검토 단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 어떤 시설이 부족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는 검토 단위가 있고, 모아타운은 요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하고 동일하게 10만 제곱미터 범위 이내에서 모아타운의 구역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주택사업은 약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4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요 지금 이제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고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있어서 이제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관리계획해서 각각의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관리계획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관리계획을 아까 관리지역은 10만 제곱미터니까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들을 이제 고시나 승인 고시가 나면 이 관리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저희가 재정 지원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위가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안에서 쓰여져서 통상은 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 정비 사업은 이제 조금 간소화되긴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의 형태들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구역 지정,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에서 구역들을 정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는 위에 그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점에서 바로 요 조합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서 이것들 구성하고 나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들 그 선정해서 지금 이제 요 사업 계획, 시행 계획 마련해서 통합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관리 계획 절차를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의 자산하고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종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제가 지금 이제 3억짜리의 형태의 주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 요 3억짜리 주택을 이제 뭐 25평을 가질 건지 3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변환시키는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실제로는 정비 사업에 이제 저희가 보통 정비 사업 아까 1만 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는 규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수로 보면 서울시의 통상 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이 3.5만, 그러니까 3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돼서 안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뭐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뭐 작게는 한 300에서 뭐 1000세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권리관계를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비 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단계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단계로 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에 대한 것들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2호 이상 18호 미만입니다. 사실 그러면 주민 여러분이 이제 저기가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몇백 세대, 뭐 몇천 세대가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권리관계를 배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관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실제로 내 거를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이게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해주시는데 기간이 꽤 소요됩니다. 이제 뭐 감정평가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절차하고 인가 신청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권리 배분을 하는 관계가 있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다 이제 계획들이 다 끝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였고 우리 지역이 아파트 몇 층으로 용적률이 얼마, 뭐 건폐율이 얼마,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갈 거고 뭐 도로는 어떻게 확보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하듯이 이주 철거 착공, 그 다음에 준공 입주, 조합 청산 뭐 이런 형태를 해서 이제 입주하셔서 사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이 가지는 장점 중에서 아까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을 정비하려고 넣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넣으면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수립하라고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유도하려고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금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타운 하면 모아타운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아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4층 이하 주택은 1종, 그 다음은 2종,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3종 이렇게 되는데 통상은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2종이나 뭐 이런 경우는 3종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게 용적률 적용받는 기준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데 요 모아타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도시계획 절차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 절차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고 요만한 땅 하나에 가져가면 이 논리를 세워와라, 얘가 정말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셔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모아타운은 사업성을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용도지역을 1종을 2종, 2종을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관리계획을 하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이제 뭐 저희가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기부 체납이나 아니면 공공기여를 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런 사업 요건에 대한 사업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게 뭐 택지개발 아까 주택은 노후화에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뭐 이런 여건들이 비교적 그러니까 그나마 재개발에 비해서 양호한 지역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요 노후도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뭐 주택이 20년, 30년 이상 됐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퍼센트냐 이런 거 따지는 노후도를 조금 완화해서 여러 지역들이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노후도를 조금 완화했고 이제 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용도지역 변경과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그 규제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특례를 주는 완화 사항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죠. 서울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해도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면 뭐 4m가 도로에 접해 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밤새 뭐 이제 주차를 빽빽하게 골목길에 대놓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요 모아타운에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정말 블록 단위로 한 블록만 이제 가구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안에서 나눴을 때 우리는 여기 한 뭐 30세대 정도만 가로수익 정비 사업을 할 거야. 여기도 30세대가 먼저 의견을 모아서 각각의 조합이 별개로 설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각각 사업 주체가 다르고 조합이 다르고 각자 사업을 하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사실 지하 공간을 살 때 내 대지에 있는 아래에서 땅을 파는데 그거를 옆 대지 그다음에 옆 사업 부지랑 통합해서 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들로 이제 협정을 맺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지역 위에 상부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기도 도로, 뭐 녹지, 그다음에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저희가 이제 보통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재개발 사업을 하면 안에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고 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국공유지들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조합의 무상 양도를 했다가 나중에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똑같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동일한 형태들로 도로를 폐도하거나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폐도하거나 도시계획 절차로 그다음에 이체도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바닥에선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도로를 설치하는데 원래 도로가 저희가 이제 위에 보통 지상에 있잖아요. 그 도로를 지하에 설치하고 얘는 이제 윗땅을 다른 걸로 쓰는데 얘를 두 개를 입체복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별도로 하는 이런 절차들까지 해서 조금 더 땅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는 게 모아타운의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특별하게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땅들이 이름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표에 따라서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가 뭐 건폐율에 대한 사항, 용적률에 대한 사항, 뭐 높이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뭐 대지 간의 뭐 인동 간격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지 안에 이제 대지 내 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요 지금 이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해서 높이를 풀거나 아니면 인동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전에 뭐 인동간격을 저희가 뭐 0.8을 띄워야 됐으면 여기에서는 그걸 완화해서 배제 이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0.5로 해서 세대수를 조금 더 늘리게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규제 완화, 제도적인 특례라고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 국비를 통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 국비의 최대 맥스 금액이 150억이고 요게 이제 4대 6으로 적용이 되면 서울시의 한 모아타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공예산에 대한 지원이 37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로를 깔거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그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민간 부지에다가 주차장 설치 비용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요 375억 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수치들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150억을 주려고 하면 지방에서 225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구비 외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각각 사업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 돈을 쓴다고 해도 도로 같은 거 저 돈으로 절대 깔 수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차장이나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 하나는 이제 행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 부분입니다. 이제 모아타운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저희가 재개발 후보지 공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공모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끝나고 나면 추진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요 전에 이제 사실 뭐 예비 추진위는 사실 성격이 없는 거예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를 갖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공사로 들어가는 요 단계인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단계고, 최근에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이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 단계 부분들,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여기까지가 사실은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절차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추진위하고 추진위가 있어야 추진위는 조합을 어떻게 설립할 건지 조합을 설립하는 거에 대한 정관을 마련하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요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서울시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절차들이고요. 요것들 중에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보면 추진위나 정비계획이 아까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있었으니까 필요 없고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이 수립이 되고 나면 통합심의해서 사업시행인가 하는데 아까 관리처분계획도 몇백 세대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을 실제로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그 시에 들어가서 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야지 그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뭐 적절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절차를 정비계획이나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면 모아타운도 아까 4년에서 5년. 저희가 근데 실제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현장에서 보면 여기서 8년, 10년이면 굉장히 양호한 사항입니다. 통상은 이것들 중에 보통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진짜 긴 건 30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보통은 이제 나중에 국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 감정원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것들을 다 이제 지금 모아타운 했던 데를 통계를 내봤더니 일단 저 안에 관리계획 수립돼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내고 나면 그 다음에 1, 2년 안에 주택 입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어쨌든 정책적인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들 하면 원래 모아타운이 실제로 이제 시가 그 자치구에서 공모로 신청을 하면 그것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원래 당초에 요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23년 2월에 시작했는데 그 모아타운을 100개소 정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그 100개소가
조기에 완료가 돼서 원래 요 모아타운에 대한 그 자치구 수시 공모라고 하는 거를 25년 7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24년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남은 건 자치구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수시 공모는 없고 현재는 주민 제안해서 주민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계획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리 계획이 주민들이 수립해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범위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뭐 이런 상태들이 있어서 처음에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전문가한테 요 관리 계획으로서의 그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나 절차를 밟는 게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서 이게 관리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이 되고 나면 아까 그 다음에 그 내부 안에서 용적률에 대한 특례나 뭐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그 저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게 한 10만 제곱미터 안에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지역들이 쭉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뭐 사업 지역들에서 거점 시설도 마련하고 주가로는 어디고 이제 뭐 도로에 대한 상폭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필요한 건지 각 단지를 나누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계획들을 일부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사업의 그 주민의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방식들 아니면 어디에 사업이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이제 무아주택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지하에 공동으로 주차장 공동으로 사용하고 뭐 이제 보행의 편의성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정한 배치나 가로 활성화 뭐 이런 것들에서 크게 이제 요게 서울시가 모아타운 할 때 이제 홍보하는 요렇게 해서 이제 가로주택 저희가 이제 가로라고 하는 블럭 이렇게 필지 하나로 가로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한 단위로 쌓여 있는 조그만 단위를 개발할 때 이제 티피컬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 전층부의 커뮤니티 시설 등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아주택의 시설 기준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자치구 수시 공모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대신에 SH가 공공으로 관리하는 공공 그 무아주택 관리 사업 지역에 대한 것들을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이게 여름에 한번 있었고 끝나면서 이제 2024년 7월에 수시 공모가 끝나면서 SH가 요 사업들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한번 했고 요것들에서 공공이 이제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조합 설립 지원하고 공동 사업 시행하는 것들로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 아까 사실 단위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크지는 않아서 사실 이제 저희가 10명이 모여 2명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과 10명이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조율하는 거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모아타운도 아까 10만 제곱미터들이고 그 안에 여러 사업 단위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 A라고 하는 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옆구역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구역하고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아까 이제 크게는 뭐 2만까지 되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정비 사업의 형태들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강북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 그에 대한 현장 지원단을 필요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안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공공하고 주민 간의 소통의 역할들을 또 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제 주민 간 아니면 사업 주체 간 그런 갈등을 조정해서 이제 뭐 현장 지원단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현장 상담소를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들로 있어서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것처럼 아카데미처럼 뭐 사업에 대한 것들 이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걸 할 때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마 강북구에서도 하나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과 연동한 하나가 이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그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후보지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 후보지 그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실제로 거기 안에 이제 그 융자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해서 구역 지정 단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고 이제 뭐 현장 운영단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방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모아타운이 아까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시행되면서 실제로는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에 100개 정도가 되고 뭐 그 약간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거
행정적인 지원 뭐 이런 절차들이 있으면서 확 이쪽으로 쏠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어느 이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은평이 어디에 요 조그만 도로 사도를 뭐 몇십 명이 사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고 뭐 해서 이제 막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뭐 이렇게 돼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돼서 어떤 지역에 가면 나는 모아타운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이제 모아타운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는 주민공람 같은 걸 할 때 이제 막 오셔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시고 누우시기도 하시고 뭐 이래서 뉴스에 이제 특집 프로들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아타운이 여러 개 이제 사업이 조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금 막고자 해서 이제 자치구 조기 공모를 조기에 종료하고 이것들을 이제 주민 제한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일반 도로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공공도로가 아닌 사도에 대한 지분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원래 1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더 들어와서 20명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어쨌든 5억짜리가 가치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지어야 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실제로는 이게 주민의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량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인데 사업이 자초가 돼서 실제로 이제 사업이 이만큼 가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주민들의 이제 뭐 기대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깨지면서 뭐 주민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아니면 행정한테 불만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기에 예방하려고 하는 갈등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것들 주민 제한할 때 예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되면 주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50%니까 나머지 50%가 사실 반대하실 수도 있었고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해서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아까 이제 국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분을 쪼개거나 아니면 뭐 사도 투기하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잡겠다. 이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것들도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요 지금 이제 갈등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자치구 공모는 조기에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24년 7월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동의서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공모동의서를 받으셨는데 요거를 이제 주민제한 동의서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통 요게 이제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나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동의서 진구라고 하는 것들 해서 OS요원이라고 해서 따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이게 뭐 누군가의 노력이든지 돈이든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기도 하고 이제 이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완화를 하고 이제 저희가 크게 그 주민제한 관리 지역에 대한 수립 범위에 대한 자문 요청들 하고 요것들에서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는 요 단계까지 자문에 대한 것들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까 요건들이 조금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자문 결과가 나와야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설정했는데 지금은 요거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을 주민 그 범위에 대한 자문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뒤에 가서 권리 산정 기준이 뭔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실제로는 사업화에서 이제 쉽게 아파트라고 하면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되는 날짜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뒤로 먼저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범위 자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면 이제 요 시기부터 투기자본들 아니면 아까 사도 뭐 지분 쪼개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당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자문을 받기 이전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들만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기 대책에 대한 강화들에 대한 사항들이고 저희가 이제 통상은 보통 이제 구역이나 사업들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뭐 자치구 수시공모나 이런 것들을 하면 모아타운 수립하는 비용들을 공공이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아까 SH나 공공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뭐 하긴 하는 이제 주민들이 하는데 실제로 뭐 지역이 굉장히 갈등이 많거나
아니면 모아타운을 하다가 더 좋은 사업 방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사실 갈아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요 이제 대상 구역을 선정했던 거를 철회하는 기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회하는 기준들을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통 재개발 재건축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쭉 갑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 묶여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구역 계획 수립되고 나서 그 뒤에 절차 이행이 10년, 20년 안 돼도 구역으로 남아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옛날에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번 그때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 조금 덜 짓고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뉴타운 사업 지역들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을 다 구역 해제를 해줬던 절차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들로 지금 이제 기존의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철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철회를 요청하면 전문가 자문에서 적정성 검토해서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승인고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이나 뭐 이주 대책 같은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실제로는 다 이제 계획 안에 들어오는데 모아타운의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세입자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공사비 이제 저희 최근에 뭐 코로나 지나면서 대규모 단지들 같은 데서도 공사비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둔촌주공이 사업이 또 멈췄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지금 이제 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뭐 시기를 지나면서 그 자재 원가나 공사비 원가 같은 것들이 증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들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공사비를 요것들을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여러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정보가 되게 많아서 진짜 전문가 같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조금 더 모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계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어쨌든 뭐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서울시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모아타운 할 때도 그런데 공공지원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그 안전진단 할 때 비용을 서로 이제 10일반 모아가지고 하고 나면 그것들 이제 공공지원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그 부분을 무상으로 융자를 해주기도 하고 변호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보전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 외에 이제 서울시가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한테 내가 속지 않는 건지 조합이 속지 않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내가 독소 조항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서울시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사실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 검증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모아타운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하든 뭐 재건축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모아주택 사업을 하시든 하면서 이제 공사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 아니면 주민 간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에 이런 것들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갈등 방지 대책들이고 아까 이제 투기 방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분기별로 투기 방지에 대한 현황들 이제 조사하는 것들 해서 실제로 뭐 그 모아타운 사업할 때 저희가 10명인데 20명이 갑자기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사전에 뭐 갈등관리관이나 뭐 이런 것들 파견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피해 예방에서 사도 지분 매입에 따른 이제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권리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 예방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것들로 해서 이제 이런 갈등 방지 대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책에 대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모아타운 하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통상 이제 도시랑 건축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왜 모아타운이 필요한지, 어떤 현대 지역인지, 이 지역들에 대해서 상위계획에서 뭐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용도 지역은 어떤지, 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고 이제 슈퍼블록 단위에서 기본 방향들 설정해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거, 정비 기반 시설, 교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계획 수립해서 요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요게 이제 요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용도 지역도 변경된 용도 지역, 어떤 지역은 2종 지역이었는데 3종 지역으로 해서 사업성 일부 보존하고 대신에 기반시설 조금 양호하게 깔아라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 해서 이 관리 계획들을 수립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강북구 번동의 사례가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할 때 가장 시범 사례고 대표적인 사례로 1번 사례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설정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동 요거는 대상지 선정이 22년 1월에 시범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됐고 통합심의하고 모아타운 지정돼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착공해서 공사 중인 형태들이고 이제 곧 준공이 되겠죠. 요게 해서 이제 뭐 요 안에 이제 저희가 도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녹지에 대한 건 보행가로는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이제 학교하고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요거는 이제 슈퍼블록 아까 저희가 이제 30만 제곱미터 생활권 단위고, 요게 이제 10만 제곱미터의 범위이고, 요 안에 각각 사업지가 주택 사업 지역들로 정리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형태들로 이제 가로를 어떻게 깔고 뭐 접근로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할 때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관리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이제 무아주택 사업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크게 범위가 굉장히 큰 단지들이 있고 이렇게 블럭으로 쬐끄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동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게 이제 주택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아까 2만이나 4만까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형태의 사업 규모부터 시작해서 블럭 단위 사업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빌라나 뭐 연립주택들 몇 동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주무관님이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시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라고 법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이 이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면 실제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정비사업해서 관리처분 계획하면 분담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25평형으로 갔을 때 5억에 가면 좋은데 6억에 갈 수도 있고 4억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4억에 가면 1억을 환급받는 거고 6억에 가게 되면 1억을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그런데 요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애초에 가지고 있던 세대수가 100세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 권리산정 기준이 없어서 뭐 토지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데 걔를 전부 다 다세대로 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조합원 수가 원래 한 세대였는데 조합원으로 해당하는 주택이 하나였는데 그걸 4개로 분리해서 4명한테 주택을 분양해야 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인데 요 권리산정 기준은 투기 방지를 하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분 쪼개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날짜이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자격 유무를 가리기 위한 날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생기면 요거 이후에 하실 수 없는 행동, 요거 이후에 해도 아파트에 대한 입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게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토지가 하나 있는데 조금 커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나고 나서 요거를 이제 2개를 받고 싶어서 부모님, 자식 이렇게 나누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나만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저희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한 세대입니다. 이게 신고를 할 때. 그런데 다세대는 형태가 비슷할 수 있지만 각각 호수별로 세대, 그다음에 가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한 세대를
4개로 만든다든지 5개로 만든다든지 해서 하다못해 2주비를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종전자산, 종후자산 이렇게 할 때 종전자산, 종후자산이 토지의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의 가치들을 이제 건축물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축 건축물이 아무래도 똑같은 건축물이면 종전에 대한 나의 자산 평가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해서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분양권을 가져가려는 행위나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리취득이나 이런 것들 행위가 있어서 요거 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에 발생하는 경우는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제가 근데 사실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합원은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과 현금 청산자라고 해서 조합원이 아니라 그 권리관계만큼만 돈으로 퉁쳐서 청산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요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은 법에서 요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에 이전에 하면 된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비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었고 신속통합계획이 있었고 정비계획 수립 고시 지정해서 여기 고시나는 때까지 있는데 요 사이에 기본계획 이후에 기본계획이 땡 치고 나서 요 사이에 이제 관리산정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던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모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모아주택 사업에서 관리산정일은 관리계획의 고시일입니다. 관리계획이 퉁친날. 근데 아까 제가 모아타운 설명드리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이 끝나서 그러니까 저희 관리계획에 대한 고시일이 아니라 아까 그 모아타운에 대한 범위에 대한 자문을 상정하는 날로 권리산정일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계획 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 경우에는 관리지역 범위 자문 접수일이거나 아니면 자치구가 접수를 요청한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요게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게 뒤에 관리계획보다 훨씬 앞이었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리계획 수립해서 관리계획이 승인 요청되는 요 단계 지금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요 관리계획이 된 날 여기가 이제 원래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인데 요거를 여기로 지금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했던 뭐 사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실제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방지하는 행위의 절차들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